네, 반갑습니다. 여기 나경원 의원 사무실인데 주인은 없고 우리 아미고 모임을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요. 절반쯤은 국내에 있었고 또 절반쯤은 잠깐 좀 나갔다 왔는데 어쨌든 국내에 있든 없든 제가 뉴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니까 계속 정치 상황은 보면서 다녔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생방송 할 때 하고 한 일주일 안 할 때 하고 좀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걸음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점 몇 가지를 우리 회원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혁명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이대로 그냥 유지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좀 제대로 고쳐서 뭔가 좀 발전시켜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혁 세력 간의 전면적인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수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이렇게 신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수라는 이념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고쳐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일신 우일신 그런 거가 바로 보수의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유지해 간다 그러는 거는 수구라 그래요. 수구. 일체의 변화도 다 거부하는 거, 그런 거는 수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이를테면 어떤 세력이냐면 1980년대에 소련 공산당 세력이 수구예요. 레닌이 공산당 혁명을 해서 스탈린을 거쳐서 80년대에 브레즈네프까지 소련 공산당 독재 체제가 한 70년 유지가 됐는데,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이제 변화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도 거부했던 그 공산당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수구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력이 바로 골수 공산당 세력이니까 극좌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세력이 수구예요. 그러니까 지구상 가장 독한 수구 세력은 어디냐면 김정은 집단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현대 세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교 집단과 같은 권력이 70년 넘게 북한을 딱 장악하고 어떠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 변화의 바람이 들어올까봐 K-팝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그 중고등학생을 사형시키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지구상 가장 잔혹한 수구 세력이 북한 집단이에요. 수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이 이렇게 수구 집단이 되냐면 혁명 세력, 공산당 혁명 세력이 수구 집단이 돼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 공산당 혁명 세력은 자기들이 무오류의 존재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은 오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칼 막스가 세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칼 막스가 다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필연적인 법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절대 틀리지도 않고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세계는 필연적으로 공산당 세계로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칼 막스의 주장이거든요. 그 칼 막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반인간적인 체제를 만든 게 소련이고 북한이고 중국이고 쿠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공산당이 절대 잘못이 있을 수 없는 무오류의 조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당에서도 그 공산당을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 중국 같으면 시진핑 주석, 북한 같으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 이자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인 거죠. 오류가 없으니까. 그게 북한의 수령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는 존재니까 변화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변화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공산당 지배체제는 어떤 변화도 거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혁명 세력인데, 이 혁명 세력이, 공산당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잡는 순간 가장 독한 수구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체제를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사니까 뭔가 이거 아니잖아 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소련 같으면 솔제니친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또 이건 아니지 하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북한 체제의 입장,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당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공산당에 저항하는 거거든. 절대 용서할 수 없지.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가장 독한 수구 집단이에요. 그 수구예요. 그런데 그 수구가 처음부터 수구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것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민을 해방시키자고 하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혁명을 했던 세력이에요. 이 혁명을 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는 순간 가장 독한 수구 집단으로 변질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전향을 해. 뒤늦게라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했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전향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그 공산당의 조선노동당의 김정은 집단에 추종하거나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종북주사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 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북한의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가장 꼴통 수구 세력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보수한테 자꾸 덮어 씌우는 거야. 우리 종북 주사파들이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꼴통 수구라고 자꾸 덮어 씌우잖아.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떨어져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회의 한편에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김정은 집단이 지배하는 인민민주주의, 사실상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어쩌다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해. 그들이 종북주사파들이고 그 종북주사파들이 지휘부는 드러나면은 국가보안법으로 걸려서 감옥을 가니까 숨어서 암약하고 있어요. 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숙주처럼 기생충이 왜 숙주가 있어야 살잖아요. 그 숙주라고 생각한 게 김대중의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노무현의 민주당이고 문재인의 민주당이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가 생각하는 숙주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당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민변이다, 참여연대다, 정교조다 하는 이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숙주 역할을 하면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숙주로 이용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그 중에 기생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현실적으로 딱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보수가 있는데 보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보수지만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보수는 여기 없잖아요. 우리가 19세기처럼 또는 500년 전처럼 상투 틀고 살아야 돼. 지금 여기 갓 쓰고 도포 입고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러면 다 쌍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보수도 시대 변화를 다 받아들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보수야말로 시대 변화를 앞장서서 열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해요? 또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산업국가로 변모시킨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근대화 혁명을 했잖아요.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수구였다면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일으켜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을 생각하시면 100년 전이면 1920년 그때는 산업적으로 다 농업국가였잖아요. 우리가 다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공장 하나 없었잖아요. 학교도 없이 그냥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배우다 말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가 100년 만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이 산업국가가 됐고 IT의 선도국가가 됐고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변화가 100년 사이에 있었던 거거든. 그죠? 이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야말로 이런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용감하게 과감하게 이끌어내는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함으로써 오랫동안 살아남은 세력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저는 보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수의 핵심이야.
전 세계적으로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정립한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국의 하원 의원, 영국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바다 건너 프랑스에 혁명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됐어요. 저걸 바다 건너에서 보니까 프랑스가 개판인 것 같은데 뭐 질서도 없고 뭐 가치도 기존의 가치가 다 무너지고 개판인 것 같은데 저런 혁명의 바람이 영국, 자기 조국인 영국에도 불어닥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로 건너가요. 프랑스 혁명을 실제로 연구하기 위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달간을 거기 체류하면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연구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작은 소책자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고찰이라는 책자예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파괴적으로 전개되는지를 쫙 설명한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가 프랑스가. 이것은 프랑스의 기득권자들이 프랑스의 왕실, 프랑스의 귀족 이자들이 변화에 둔감해서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혁명 당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영국은 저 프랑스와 같은 아비규환의 파괴적인 혁명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명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혁명 당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변화하는 거, 이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혁명 당하기 전에 개혁하는 것이 영국이 살 길이다. 그게 영국 개혁주의라고 하는 정치 흐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외부로부터 변화를 당할 때는 폭력적으로 당해요. 체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식으로 변화를 당해요. 그래서 혁명 당하는 거예요. 근데 혁명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회의 지도층이, 그 사회의 주류가 스스로 먼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 혁명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은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겁니다.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는 건강보험 이거를 가장 먼저 도입한 건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재상 총리예요.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예요. 그럼 이 비스마르크가 또는 박정희가 가장 대표적인 이 보수주의 정치가들이 왜 언뜻 봐서는 이게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그 좌파적 정책인 의료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을까? 혁명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혁명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개혁하는 거예요. 먼저 개혁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도 이 공산당의 선동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시도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가 수백 번 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서 자본주의 스스로 자기 개혁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300년 전의 자본주의는 전 세계에 없어요. 다 이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변형된 더 업그레이드된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변화한 사람, 먼저 변화한 나라는 살아남아요.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살아남는 거예요. 개혁에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19세기에 아시아에 3개 나라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대한민국, 조선, 그 다음에 일본. 옛날식으로 따지면 중국이 제일 컸잖아. 제일 셌잖아. 그 다음에 우리야. 일본은 늘 우리를 통해서 한자도 받아들여, 유교도 받아들여 그랬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나라 중에 스스로 개혁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자체 개혁을 해내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자체 개혁에 실패해요. 시도는 했는데 실패해. 갑신정변이 그거예요. 중국은 오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개혁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다 실패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가 망했고 중국도 사실상 나라가 망했죠. 식민지라고 하는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려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돼버려. 그때 홍콩도 뺏기고 마카오도 뺏기고 뭐 상해도 조차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사의 그 핵심 교훈이 뭐냐?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또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그 주류 세력이 몰락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있냐?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북주사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인 우리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근대화는 바로 그 자체 개혁의 가장 뛰어난 성과였어요. 그리고 전두환의 개혁이 있고 김영삼의 문민개혁이 있는 거예요. 그 전두환과 노태우와 김영삼이 손잡고 문민개혁을 타협적으로 역사적 타협을 통해서 해내지 않았으면 우리 그때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흔히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근대화까지는 보수가 한 건데 민주화는 뭔가 저쪽이 좌파가 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민주화도 전두환과 노태우와 김영삼의 역사적 대타협이 없었으면 이렇게 그 피 한 방울 거의 흘리지 않고 민주화되는 기적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힘에 의해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이 그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계화 개혁, 이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 중심이 된다는 건데 세계 중심이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것의 출발점이 김영삼의 세계화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 30년 걸린 거예요, 우리도. 세계 중추국가로 도약해 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가 돼 있어요. 보세요. 나토에서 매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잖아요. 나토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회원국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토가 보기에,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보기에 세계 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무지 중요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자기들하고 한국하고 다자회의를 매년 하기로 했어요. 미국하고만 했던 다자회의를 한국하고 하기로 했어요. 중국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성사가 안 됐어.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이 있어요. 그 태도국이라고 그래. 태평양 도서국가 태도국. 이 나라가 전체가 모여서 대한민국하고 다자회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나라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외교력은 미국 정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지금 막 올라서 있는 상태예요. 이미 경제력에 우리가 보통 10위권이라 그러잖아요. 군사력은 5위권이에요. 그다음에 무기의 수준은 3위권이야. 근데 이 국제적 질서에서 어느 나라가 세냐라고 하는 거를 따질 때 대개 세 가지 따지거든요. 하나가 경제력, 하나가 군사력,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 숫자야. 이게 이를테면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고 뭐 그런데도 인구가 그저 한 200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최소 5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들이 중에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냐,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갖고 되게 강대국을 따지는데 우리는 인구 기준도 넘어섰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다 갖췄기 때문에 진짜 글로벌 중추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진국가들이 모여있는 클럽이 G7이라는 클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센 나라들만 7개가 모여서 세계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 센 나라가 그 G7 회의가 만들어졌을 때가 한 4, 50년 전인데 그때 센 나라가 그중에 우리보다 약한 나라로 전락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G7 국가들 안에서 진짜 센 나라가 그 당시에는 좀 힘이 딸려서 G7에 못 들어왔는데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한국을 G7 국가로 넣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올라섰어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 그리고 민주화의 전두환, 김영삼을 거쳐서 여기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끊임없이 대내외적인 도전을 이기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개혁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게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주체 세력인 자유파와 체제 자체를 폭력적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북주사파 간의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혁명 세력은 어떻게 혁명을 해왔냐, 그동안. 어떻게 혁명을 해왔냐. 두 가지 수단으로 혁명을 해왔어요. 혁명 세력은. 첫째는 폭력을 동원해요. 폭력 없이는 혁명이 안 돼. 좋은 말로, 이를테면 좋은 말로 국가가 항복하는 나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되게 버티거든. 그러니까 그 버티는 국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칼막스의 이 교조에 따르면
폭력혁명은 공산당 혁명에 있어서 폭력혁명은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폭력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비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칼막스와 레닌이 제시한 게 뭐냐?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 자본주의 체제, 기존의 그 더러운 질서, 나쁜 질서를 무너뜨리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폭력도 다 정당화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폭력을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홍위병을 동원해서 그냥 싹 쓸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때도 홍위병 혁명이 정당하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홍위병들이 사용하는 그 엄청난 그 폭력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혁명 세력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은 폭력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독재예요. 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선 저항할 거니까 이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고,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다들 순한 양처럼 바로 길들여지냐? 그거 아니거든. 여전히 저항한단 말이에요. 저 김일성 집단이 70년을 지배해도 여전히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목숨 걸고. 그럴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을 길들이고 그리고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가 독재일 수밖에 없어요. 독재가 아니면 공산당 체제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폭력과 독재, 이 두 가지가 공산당 혁명의 2대 수단이에요.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우리 자본주의 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인 거야. 그런데 이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지고 저 공산당들이 수십 년간을 해왔는데 안 됐어요. 1980년대 후반에 1990년대 초에 수십 년을 했는데 안 됐어. 된 게 유일하게 소련이야, 소련. 그거는 러시아의 짜르 권력이 워낙 변화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꼴통 수구였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것 빼놓고는 된 게 없어.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계속 이렇게 막스가 시키는 대로, 레닌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이게 우리가 계속 감옥이나 가고 죽기나 하지 혁명을 성공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노선을 바꾸는 게 1960년대예요. 1960년대에 그 당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신조처럼 받들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전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자유우파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칼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이념은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폭력혁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아무래도 시대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 두 개는 포기하겠다. 이 두 개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 폭력 대신에 뭘 선택하냐? 선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권력을 잡으려니까. 폭력 말고 권력 잡은 방법이 선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중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체제 자체를 불법으로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면 너네가 선거해서 그러면은 한번 해봐 하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에요. 그래서 이자들이 열심히 해서 선거 때 처음에는 한 석도 못 얻다가 세 석 얻고 다섯 석 얻고 해서 집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자들은 다시 독재로 돌아가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 소련이지, 소련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야. 저거는 배교한 자들이야. 배신자들이야.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파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집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하고는 결별한, 노선이 완전히 바뀐 그런 좌파 정당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정당이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해요. 옛날에 민중의 당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해요.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장기표 같은 사람이 그 민중의 당을 창당해서 바로 그런 노선. 우리는 폭력혁명 안 해.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안 해.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고쳐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평생 살아온 거예요. 장기표 같은 사람이. 그런데 이게 이제 색깔이 좀 어슷비슷하니까 겉으로는 이런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위장하면서 실제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스며들어가지고 그걸 해먹다가 걸린 게 통진당이에요. 그래서 통진당은 이제 우리가 해산시켜버린 거죠. 그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이 종북주사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건 요 종북주사파,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리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수령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딱 가슴에 숨기고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기생하고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고 적발해야 되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이 자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사법 처리해야 되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뭐냐?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타협하냐. 이 자들은 사법적으로 격리해야 된다. 이 선을 그어놔야 돼요. 이게 이 선을 그었던 법률적 장치가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 선을 그어서 누가 이 진짜 공산주의자고 누가 폭력혁명 신봉자고 누가 이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한 속에서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자인지를 구별을 해내야 되잖아요. 가려내야 되잖아, 옥석을. 그걸 하는 게 예전에 안기부였어요. 정보기관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들어서서 이 안기부의 이런 기능을 싹 뺏었어. 뺏어가지고서 경찰에다가 탁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은 그냥 정보만 수집하지 간첩 요걸 구별해내고, 그래서 구별해내면은 오공 구별해내서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허용하고, 이 돌멩이들은 걸러내서 버려야 되잖아. 사법 처리를 해야 되잖아. 이 기능을 국정원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첩인 줄 빤히 알는데도 잡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빨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래서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종북주사파 쪽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자유파 쪽으로 돌아오면, 이 자유파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무작정 막 하여튼 지금과는 다르게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변화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이게 개혁이 의미가 있지, 방향 설정을 엉뚱하게 해놓으면 개혁한다고 하는 순간 자꾸 개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한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9년 동안이나 집권을 했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사실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보면은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허송세월 하다가 탄핵당해갖고 문재인 종북주사파한테 정권 뺏겨버린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이 대통령 됐을 때 이명박이 내세웠던 게 실용주의야. 이 사람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막 주가 3천 시대 열겠다 그러면서 실용주의로 접근을 했어.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명박 때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거친 다음에 이명박이 들어섰잖아. 그렇죠?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이 10년간의 좌파 정권의 10년 동안의 숙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생충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겠냐고. 그러면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던 이 종북주사파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퇴치하는 것이요. 그게 첫 번째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실용주의를 내세우니까 그게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 그리고 사실은 이 종북주사파가 이명박을 길들이려고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가지고 그냥 흔들어댔잖아요. 광우병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런 집회가 계속 가능합니까? 이 지하에 있는 종북주사파들이 기획하고 진짜 선수들이 이 판 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쫙 몰아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이념적으로 투철하지 못했던 이명박이 그렇게 막 당하고 막 압박당하고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혼자 아침 이슬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나 뚝뚝 흘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자유파는 완전히 쪽팔려 버린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 그래도 다시 복권돼서 전직 대통령으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그나마 좀 그렇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북주사파들의 위협에 그냥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사시나무 떨다가 그냥 끝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라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뒤를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권도 대북 정책 하나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갖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안 된 이유 중에 큰 부분이 김종인이라는 자 때문이에요. 이 자가 대선 때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별것도 아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거 들고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어 댔거든요. 그게 무슨 대단한 개혁이나 되는 거죠. 그건 별거 아니라고요. 경제민주화 조항 먼저 나와 있는 게 시장경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시장경제를 하다 보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기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좀 구제하는 그런 경제민주화가 보완적으로 필요해. 이 얘기는 벌써 150년 전 세계에서 했던 거고 맞으면 아까 제가 비스마르크가 박정희가 의료보험 제일 먼저 도입했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김종인이한테 그냥 흔들려 버리면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9년을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문재인이한테 종북주사파한테 다시 정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라 망할 뻔했어요.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자유파가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걸 간신히 탈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윤석열 정부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다시 옥석 가리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저 종북주사파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퇴임 집회가 나올 정도로 아주 최악이었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한 걸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웠어요. 한미관계 복원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옥석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종북주사파들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주사파 혁명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구별해내는 이 일을 2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5대 과제가 있다. 그걸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제시한 거예요. 5대 개혁 과제가 있다. 그게 첫째가 노동개혁, 둘째가 교육개혁, 셋째가 연금개혁, 넷째가 의료개혁, 그 다음에 저출생 대책 이거잖아요. 그저께 대통령이 대국민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강조한 게 이 5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의힘은 이게 그 오합지졸들이라서 5대 개혁 얘기해보라 그러면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날부터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5대 개혁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소홀히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그 5개 개혁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개혁이냐?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하니까 개혁이에요. 법과 제도.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부가 입법을 하는 건데 저게 압도적으로 좌파가 다수인 상태에서 법적으로 뒷받침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걸 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을 쭉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혁명은 쉬워. 그냥 목숨 걸고 한번 권력 잡는 데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 권력 잡고 나면 지 마음대로 법을 막 고칠 수 있어. 있는 법 없앨 수도 있고 국회 해산해버리니까. 그리고 사법부도 해산해버리거든. 지 마음대로 이 권력을 잡은 이 혁명 주체 세력이 지 마음대로 법도 고치고 사람도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권력을 잡을 때까지가 힘들고 그런 거지만 근데 개혁이라고 해서 권력 잡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는 게 쉽게 됐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개혁을 하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5대 개혁을 한 번도 늦추지 않고 여기까지 쭉 밀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혹시 건방지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면 좀 진짜 좀 안쓰럽고 짠해. 대통령 두 어깨에 얹혀져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이거를 그래도 집권당이 가끔씩은 좀 같이 나눠서 짊어져 주기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집권당이라는 자들이 더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러니까 이를테면 의료개혁, 의대 정원 이거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다 끝났잖아. 그리고
이게 출발이 어려운 거지. 일단 스타트가 됐으면 약간의 수정 보완은 필요할지 몰라도 큰 흐름은 밀고 가야 되잖아. 근데 뭐 한동훈이가 갑자기 뭐 2006년도 의대 정원은 유예할 수도 있고 이래버리면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 1년만 우리가 개기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저거 야당이니까 원래 생각이 다르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근데 여당에서 뭔가 딴소리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프고 큰 짐이에요. 이게 가뜩이나 지금 소수당이고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뜻을 모아도 지금 얘기한 5개 개혁 중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역대 정권이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한 거야. 연금개혁. 그건 노무현 때부터 얘기됐던 건데 안 했잖아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 연금개혁 조금 욕 먹어가면서 조금 손박. 그거 말고는 다른 역대 대통령은 알지만 못한 거야. 겁이 나서. 표 떨어지니까. 노동개혁도 마찬가지하네. 저 좌파들이 길을 쓰고 노동개혁은 저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네 표밭이니까. 그 민노총 한노총의 그 노동귀족들의 기득권 이거를 보호해주기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이랑 딱 손잡고 딱 둘이서 했지 뭐. 노동개혁 건설 현장의 조폭 같은 노동귀족들 척결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김문수가 버튼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더 화끈하게 잘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연금개혁 그렇지, 노동개혁 그렇지. 교육개혁은 또 어때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두 가지는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그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이 교육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온 거거든요. 그냥 펑퍼짐하게 걸면은 하나만 와요. 근데 딱 사교육 시장의 킬러 콘텐츠, 이게 분명히 저 사교육의 그 유명 대형 학원들과의 유착관계로 이 악순환이 될 거라고 대통령이 워낙 특수통 수사검사 출신이라 그 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그걸 치고 들어가서 어쨌든 사교육 시장의 그 시커먼 커넥션 구조를 딱 드러내니까 국민들이 야, 이 정도였냐. 이렇게 해서 개혁이 된 거지. 교육부의 이주호가 개혁하겠다고 나서서 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쫓아나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걸 쫓아가는 데만 급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야, 이주호 저건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우리가 됐던 거 아니에요?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죠. 저게 보건복지부에 맡겨놓고 의사협회에 맡겨놔서 이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5대 개혁 하나하나가 다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됐을 개혁이고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개혁들을 대통령이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일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2년 동안 전국이 대학생들이 데모했던 6.3 사태를 겪으면서 간신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그 징병 문제 가지고서 MOU 맺은 그거 외교문서인데 일종의 그것까지 까발기면서 문재인이가 완전히 반일로 그냥 도배해버린 이것을 뒤집어 엎고 다시 정상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빤히 욕먹을 게 빤히 보이는 그 제3자 변제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이걸 정상화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그걸 우리가 잘못 대응했으면 거기서 정권이 완전히 광우병태처럼 무너질 뻔한 상황에서 밀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은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개혁의 시기였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런 이 5대 개혁과 그 안보를 다시 복원하는, 안보 체제를 복원하는 이거를 2년간 거의 혼자 몸으로 이걸 밀고 나오면서, 혼자 힘으로 밀고 나오면서 이게 이제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총선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이제 나 혼자 이거 안 밀고 집권당이 좀 거들어 줄 거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줄 거야. 진짜 그렇게 하면서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총선이 대통령 취임 때보다도 더 황당한 구도로 딱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충격과 실망과 막 이런 거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2년도 말할 수 없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대통령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됐을 테니까 총선 결과를 본 날 뭐 대통령이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그냥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특검법 가지고서 뭐 제3자니 뭐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이 사상 최초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퇴임 대통령의 부인이 받은 적은 한 2번 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은 대다수 법률가들은 이건 수사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뭐 그렇게들 했사니까 대통령 부인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이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면죄부 주는 뭐다. 아니, 이 얘기를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집권당 대표라는 자가 먼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해버리면, 그럼 뭐 김건희 여사 감옥이라도 보내야 뭐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저 흉측한 공산당 종북 주사파 혁명 세력과 전면전을 하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혼자 이걸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집권당이 뭐 하나 좀 짐을 덜어주지는 않고 거기다 계속해서 짐을 더 얹는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가 또 우리 고성구 TV의 시청자들이라도 먼저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정말 필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대통령 어깨에 진 짐 하나, 작은 짐이라도 같이 나눠져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 대통령 혼자 버티다가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잃어버릴 때는 진짜 뭐 하다가 그냥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때는 그 사태가 처음이었으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었으니까 설마 대통령이 탄핵당하랴 했다가 당했다고 치고, 이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정말 우리가 8년 전에 탄핵당한 이후에 그 보냈던 그 세월 있잖아요. 그 처참한 참담한 세월, 그 이상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만 돼요.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힘내자, 다시 일어서야 될 때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무기로 삼는 말이 있거든요. 친일파. 친일파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박사님. 좌파들이 만든. 이제 친일파 공격은 모택동이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점령하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고, 그리고 중일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은 이 장개석의 우파 군대와 모택동의 좌파 군대가 내전 상태였거든요. 모택동이가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정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리한 상태의 모택동이가 전쟁이 터지자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을 제안합니다. 당면에 적이 일본군 아니냐. 그러니 우리끼리 싸워도 다 중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손잡고 좌우가 합작을 해서 우선 일본부터 몰아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국군 국민당, 장개석 군대의 국민당에, 그다음에 모택동 공산당의 해서 국공합작이라고 불러요.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계속 전쟁을 했으면 모택동이는 결국은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변수가 갑자기 돌출하면서 모택동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개석 군대를 끌어들여서 합작을 하니까 지그들끼리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일본과 싸우는 쪽으로 이제 전선을 돌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군과 장개석 군대가 주로 싸워요. 모택동이는 장개석을 끌어들인 다음에 일본군과 별로 싸우지를 않고 살살 피해 다니면서 모택동 군대 세력을 넓히는데 계속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싸움은 장개석이랑 일본군이랑 세게 붙었고, 그 틈을 타서 모택동이는 자기 세력을 부식해서 결국은 일본군이 패망한 다음에 장개석과 정면으로 붙어서 장개석을 쫓아내죠. 그게 이제 그 중국의 모택동 전술인데, 그때 그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항일 전선이라고 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내겨오는 겁니다. 일본군에 저항해서 싸우는 전쟁. 그때 친일파라고 하는 것 용어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북한의 김일성 집단들 중에 바로 이 항일 연군 출신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군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모택동 군대에 편입돼서 일본과 우리도 싸웠으니까 공동의 적이다 이거죠. 중국의 적이기도 하고 일본이 조선의 적이기도 하니까 중국 군대 소속이 돼서 일본군과 싸웠던, 게릴라 투쟁을 했던 부대가 있어요. 예, 그 전통이 일본 김일성 집단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거기는 어쨌든 공산당 출신이니까. 그리고 소련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일본과 싸우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공산당 쪽으로 간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공산주의자였거나 아니면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소련의 힘을 빌거나 중국의 힘을 비는 것이 아무렇지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지. 공동의 적과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공산당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공산당 지원을 받고 공산당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결국 공산당에 끌려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김일성이라고 아까 김성주라는 자가 바로 그 소련군이 내세운 이제 꼭두각시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이 해방 후에 박헌영에 의해서 이제 다시 구사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을 하는데, 근데 그 친일 부역자들 중에 좀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가차없이 친일파라고 막 매도하면서 이 좌파들이 뒤에서 공작을 해대죠.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 인명사전 같은 게 197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뭐 박정희도 친일파다, 누구도 친일파다 하는 식으로 친일파 프레임이 딱 덮어 씌워져서 친일파는 곧 우파, 이런 식의 공산당들의 선동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약한 게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 저항해야 된다는 그 대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일본에 빌붙어서 친일파 부역자를 했다는 딱지만 붙으면은 이 사람이 뭐 변명할 방법이 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같은 분은 평생 망명생활 하면서 고생했는데, 그런데 친일파 딱지 하나 딱 붙이니까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친일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져볼 틈도 없이 뭐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도 그렇고 최남선 선생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무슨 김소월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당시에 그 일제시대에 그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일본이 총독부가 원하는 대로 시 몇 줄 써주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서정조 선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분들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만해 선생처럼 일체 일본에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버틴 분도 계시지만, 그런 아주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사라고 하는 게 다 이리저리 얽혀 있다 보면 약간씩의 그 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공과를 균형 있게 봐서 이를테면 한 70~80%는 그래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일부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뭐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참회록도 쓰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하고 좌파들이 이 우파, 자유우파를 그냥 도륙하기 위한 친일파 프레임으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갖다가 그냥 도장 찍고 낙인 찍고 하는 식의 이 친일파 사냥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그건 가려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한 김영석이라는 교수, 이 사람은 학자예요. 이 사람 말이 그거예요. 친일파라고 좌파가 만든 친일 인명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친일파로 매도된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안익태 선생 같은 분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잘 정밀하게 살펴서
억울하게 누명씌운 부분은 벗겨주고 명예도 회복해주고 동시에 또 당시에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또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그렇게 하자. 그 얘기를 했다고 친일파라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고. 미당 서정주 선생 가장 한국적인 토속적인 이런 언어를 구사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전북인데 전라북도 고창분인데 거기가 이제 김성수 선생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김성수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 생가와 조금 한 1km 남짓 떨어진 곳이 이제 서정주 선생 생각하는데 그 서정주 선생의 그 미당 문학관이 있어요. 거기를 가 보면 이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정말 빼어난 시들이 쫙 있는데 그 문학관의 한 층에 일제시대 때 서정주 선생이 학도병들 끌려가는 것을 용감한 황국 신민이여 열심히 싸우고 돌아와라라고 하는 식의 시를 신문에 당시에 게재했던 것들이 그대로 전시가 돼 있어요. 그걸 숨길 이유는 없거든. 당시에 우리 상황이 그랬고 미당 선생도 그런 굴곡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당 선생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면서 말년을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감추지 마라. 내가 사람인데 내 사람이 흠 없을 수 있냐. 그건 내 흠이니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 후세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해서 그걸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저 좌파들이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자유파의 주요 지도자들을 전부 친일로 매도하고 이걸 국민 감정,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또 소박한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을 들쑤셔서 이걸 선동의 소재로 쓰는 것은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인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고 박사님한테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서울 분들이니까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네. 여쭙고 싶고 또 우리 정말 한동훈이가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까지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이라는 말, 민심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되죠. 어느 나라나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 보수가 5.5에서 6 정도 되고 약간 진보 성향이나 좌파 성향이 4에서 4.5 정도 돼요. 6대 4가 제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얘기를 할 때 어떤 국민이냐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 국민 그러면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이재명이 얘기하는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국민이 도대체 어느 국민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레토릭, 정치적 수사에 넘어갈 정도로 무지몽매한 국민이 이미 아니다. 그 점을 한동훈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우파 후보가 셋이 나가고 조희연이가 하나 나가갖고 조희연이한테 그냥 갖다 바쳤어. 우리 우파 후보 3명이 얻은 표를 합치면 53인가 그래요. 조희연이 38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갖다 바쳤어.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단일화 논의가 거의 석 달 이상 됐어요. 이것들이 단일화를 협상하다가 깨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2년 전에 단일화를 깨고 나간 자들은 저는 우리 자유파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가 깨지면 3명 중에 누군가는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다 나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하여튼 올바른 관점을 갖고 끝까지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이게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들은 최소한 자유파 진영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자유파 후보가 단일화를 한 곳은 거의 다 이겼어요. 거의 다 이겼습니다. 단일화에 실패한 곳에서는 한 군데서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파가 한 6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좌가 4 정도이기 때문에 자유우파가 단일화를 하면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도 단일화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2년 전에 그 아픈 경험을 특히 서울시 교육감 경우에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미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날짜도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압력이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좌파들은 왜 단일화를 잘하냐? 전 정교조가 단일화에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거든. 저기는 정교조가 엄청 조직돼 있고 세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단일화를 뭔가 하다가 중간에 반발해서 뛰쳐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아예 매장시켜버려요. 겁이 나서도 단일화를 다 하게 돼 있어, 좌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가 그게 좀 약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 교총이 참 무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쪽에 정교조가 있다면 우리 쪽에 교총이 있는 건데 교총이 정교조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직력이나 전투력이나 정치의식이 다 낮기 때문에 그냥 있으나마나한 이익단체처럼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민사회단체,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가 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모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장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문제는 저희 고성국TV가 하여튼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정당이 공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이 끼어들어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선거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나서서 알아서 만들어가야 될 일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궁금한 게 개혁의 딸들이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사람들인지 그게 나 참 궁금해가지고. 아, 예. 그 이름이 개혁의 딸이라서 줄여서 개딸이라고 불러달라는 건데 딸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연배가 좀 있는 남성들이 주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꽤 있으니까 개혁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냐 그러는데 그걸 개딸처럼 줄이려니까 개아들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개딸이 좋다 해서 개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꽤 연배가 있다는 거고요. 이재명과 같은 세대거나 그보다도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그리고 아주 골수인데 근데 이게 꼭 골수 종북주사파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종북주사파들이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그냥 이재명 팬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에 용서하지 못할 폐륜적인 행동을 한 정치인이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이 광주 대단지 70년대 그 성남시가 처음 출발했던 게 판잣집, 청계천에 있는 집들을 다 철거해서 거기에 그냥 천막 세워가지고서 난민촌처럼 했던 거기서 지금의 성남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천막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다 그랬듯이 소년공, 미성년자인데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아마 이 벨트인가에 팔이 끼이는 바람에 지금 불구가 되고 뭐 그러면서 정식으로 이 공부를 잘 못하다가 중앙대학교로 어찌어찌 가가지고 거기서 검시 출신으로 고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되고 이런 일종의 그야말로 저 바닥 흙수저에서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낸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이다 아니다를 제가 따질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스토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1인 시위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하거든요. 성남시장으로서 1인 시위를 하거든요. 그거 대차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상대로 해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1인 시위를 광화문에서 그걸 막 며칠씩 한다 그러는 거는 대단한 뭐가 아니면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요즘처럼 1인 시위를 뭐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나 하는 이런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몸값을 스스로 올려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재주죠. 거기에다가 지금의 개딸들의 출발이 손가락혁명군이라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손가락혁명군은 뭐냐면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야. 이재명과 김혜경이 거의 하루 종일 이걸 댓글 SNS에서 이 글을 올리고
누가 좋다 그러면 호응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하는 식의 이 댓글을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라서 손가락으로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손가락 혁명군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 중에 이 SNS 정치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다 SNS를 운영을 하죠. 홈페이지도 운영하지만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들 뭐 보좌관을 시켜서 하거나 무슨 회사 그런 전문 회사랑 계약을 해서 하거나 그러는데 이재명이 김혜경이는 적어도 초기에는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도 뭐 가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의 역사가 10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팬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더 강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막 연민도 더 생기고 감정이입도 더 되고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정치판에서 하는 조직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돈 먹는 하마라고 옛날에 불렀던 뭐 조직 쫙 해갖고서 적당하게 돈 뿌리면 돌아가고 돈 안 주면 멈춰서 있다가 선거 때 다시 또 가동하 이런 조직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센 거야.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정말 잡초처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범죄 혐의나 또는 그가 내뱉었던 그건 우리가 녹취록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정말 폐륜적인 쌍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경적 필패. 적을 가볍게 보면은 이길 수 없다는 말대로 이 사람을 진짜 제대로 연구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가 3년 후에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란 말이에요. 경쟁자들을 다 학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99%는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3년 남았는데 이 2년 사실은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손을 못 댑니다.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그러면 2027년 3월에 선거니까. 그런데 후보가 결정되는 거는 우리 경우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에 국민의힘 후보가 됐거든요. 선거 넉 달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026년 11월이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부터 따지면 딱 2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럼 2년 동안에 지금 1심 선고가 곧 뭐 10월 달에 있다 그러는데 1심 선고 나면 2심, 2심 선고 나면 대법. 조국이가 1심 선고 나는데 3년 이상 걸렸잖아요. 이런 걸 따지면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전에 유죄가 확정이 돼서 대법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서 법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여러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 그것에 대비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돼. 5년 동안. 그걸 지금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감옥에 갈 거기 때문에 대선에 못 나올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한 그 성공 스토리를 갖고 그 단단한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쪽 후보가 과연 있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 쪽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동훈 대 이재명 뭐 엊그저께 만났으니까 쉽게 그렇게 연상하는데 과연 한동훈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냐? 오세훈으로 이길 수 있겠냐? 지금 이 사무실의 주인 나경원으로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갖다 대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제 김문수로 이길 수 있겠냐? 저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다 훌륭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돼도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것은 한동훈이가 잘 되라고 하는 비판이지 죽이려고 하는 비판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라도 이길 수만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국면이 이미 도래했다. 이게 먼 후일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